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회 모임이 로아스 리더스 아카데미라서 사실은 제가 그 헬스 프로모션을 주로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름 듣는 순간에 꼭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인데요. 제가 원학 전공은 내과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알레르기 내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병원이란 곳이 병이 많이 들어서 가서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병이 들기 전에 미리 건강한 상태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국가적인 전략이기도 하고요. 비용을 낮추는.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도 이 질병이 들어서 치료할 때 그런 삶의 질의 저하나 비용이나 생명의 단축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하고 질병 예방과 프로모션을 하는 이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했고요. 그 1호점이 이제 강남센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강남 스타일이 너무 유명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이 있고 여기 많은 경험들이 계시겠지만 미국 가서 검진 한번 제대로 받으려면 수주가 걸리는 데다가 의사 여러 번 만나야 되고 검사 하나도 한국보다 뭐 엄청나게 10배 정도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대개들 검진센터가 아주 콤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정밀 기계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하루 이내에 모두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건강장수 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가 이제 화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뭐 병 치료하면서라도 오래 사는 걸 최고로 여겼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요즘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아프면 너무 무리해서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병원에 오시면은 마음대로 못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짧은 기간 병 앓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방법인데 그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한 40대 중반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삶의 퀄리티를 갖고 오랫동안 수명에 도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기간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곁으로 갈지 결국 요 이제 사각형의 건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사각형을 채워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장수 노인들을 보면 이렇게 사세요.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곡기를 끊고 누우셨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복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그래프를 사각형에 가깝도록 가져갈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과 개인의 의지로서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80세가 훨씬 넘었고요. 남성도 7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 비가 2025년이 되면 이제 초고령 국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그런 사정에 있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느냐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많이 보시던 얼굴들인데요. 맨 처음에 누구였죠? 치매 검사하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종욱 박사시고요. 이주일 씨고 이영훈, 거북이, 폴 뉴먼입니다. 다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을 사람들인데요. 이종욱 WHO 사무총장 하시는데 첫해 세계 대회 준비하고 하시다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뇌혈관의 이상 때문에 급사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주일 씨는 폐암 때문에 그랬고요. 광화문 연가 작곡했던 이영훈 씨는 대장암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거북이란 유명한 가수는 심근경색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 폴 뉴먼도 이제 폐암으로 사망을 했었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위내시경들 받아보셨죠? 위내시경 받아보면 이게 위점막입니다. 이 주머니 같은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싱글 이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긁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보통 생기는 염증과는 틀려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암이 나왔어요. 뭐 아주 럭키한 거죠. 굉장히 초기에 발견을 했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점막에만 위 안에 첫째 층에만 살짝 있는 암이라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암이 있는 조직을 염색을 하고 육포를 뜨듯이 내시경 칼로 이렇게 도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봐서는 수술 자국도 전혀 없을 정도로 조기 상태에서 위암을 수술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지나서 다시 검사했더니 깨끗해졌죠. 뭐 어디서 뗐는지도 모를 정도로. 반면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검진이란 걸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속이 쓰리고 불편해서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벌써 상당히 암이 진행이 된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페트 CT를 찍어보면 이 주위로 암 조직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젊은 나이에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암도 보면 이 젊은 연령에서 생기는 암들이 더 진행도 빠르고 독종인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참 아까운 분을 아마도 좀 일찍 이런 거를 챙겼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전에 대장 내시경을 다른 곳에서 받으셨는데 와서 복부 CT를 찍어서 재구성을 해서 봤더니 이렇게 대장에 종양이 의심돼서 다시 들어갔더니 대장에 이렇게 종양이 있고 그 간에까지 전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수술하고 나서 잘 회복이 돼서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그분이 이 대장암 조직 어마어마하죠. 수술해서 떼낸 암 조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폐암도 상당히 늦게 발견되면 어려움이 많은 그런 암인데, 이 경우는 이제 가슴 사진이고요. 가슴 사진을 보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CT를 찍어서 보면 여기 종양이 있는데 요건 심장이에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게 심장이거든요. 심장에 가려져서
요 암이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게 CT를 찍었더니 저렇게 보여서 수술하고 지금 이분도 건강하게 지내시죠. 너무 이 환자 사진만 보여드리면 힘드실 것 같아서 식후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그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 영감님이 계신데 저분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지켜보고서는 저 여인이 자기 밑에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의 부인인데 이제 장수는 전쟁에 나가 있고 영감님은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궁에 들어오라는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똑같은 여인에 대한 그림인데 실제로 렘브란트의 두 번째 부인은 핸드리케를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그래요. 이 불려가는 여인의 얼굴에서 상당한 수심이 가득한 묘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보여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 요 가슴에 보면 이렇게 먹물이 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겨드랑이도 이렇게 좀 불룩해져 있고 그래서 유방암도 이 검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상인데 이거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여인이 이 상태로 7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의술로 이렇게 유방암이 있고 여기에 전이가 있어서 7년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유방에 염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임파선이 부었을 거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논문들을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게 10여 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고 새로운 에비던스를 주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다양한 부분에서 재미있게 사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유방암도 중요하다. 뭐 약주 많이 하시는 분들, B형 간염이 있는 분들도 간암이 올 수 있지만 이분처럼 술도 잘 안 먹고 간염도 없는 분이 이렇게 복부 CT에서 간의 종괴가 발견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갑상선에서는 암들이 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견되는 암이 이 갑상선 암입니다. 이렇게 암을 발견하는데도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브레인 MRI 같은 거 찍으면은 요런데 청신경의 암이라든지 뇌하수체의 암 같은 종양 같은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퀴즈 하나 있습니다. 이 강남센터 저희 센터에 오는 분들의 10년간 평균 암 진단율이 1.03%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들도 와서 검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따로 뽑아봤더니 몇 프로나 될까요? 네? 10% 넘으면은요, 이게 암이 1%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저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와서 100분 중에 한 분이 암을 발견한다는 뜻인데, 10%면 의대 교수들. 그러면은 1%보다 크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의사들을 전혀 믿지 않으시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죠. 의사가 하는 대로 하면 건강을 상당히 망칩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들의 암 평균은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3.08%쯤 되는데요. 그 생각해보면 그래요. 의사들이 자기 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환자들한테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자기가 그걸 따라서 잘 못하고 그리고 일단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해요. 일반 외과 같은 수술하는 파트에서 인턴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수술이 11시, 12시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하면 따뜻한 밥을 주문을 해서 잘 먹일 수 있느냐. 그거 시간 잘 맞추는 인턴이 아주 능력 있는 인턴입니다. 그러고서는 나가서 짧은 시간에 폭탄 말아가지고 몇 잔 먹고
들어와서 밀린 일을 하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수술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거든요. 건강할 리가 없죠. 게다가 검진을 제대로 하느냐? 잘 안 해요. 바쁘기도 하지만 내 몸은 괜찮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립니다. 저도 지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들어서는 참 아무것도 아닌 증상으로 암 아니냐고 걱정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많고 검사 받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들은 아주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데서도 늦게 발견되고 암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에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검사하고 체크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을 진단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 심내혈관의 문제가 관심 많으시죠. 심근경색. 옛날 대부 영화 보면 가슴 끌어안고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게 이제 심근경색이고요. 운동할 때 혈액 공급이 모자라서 심장이 아픈 게 협심증. 이제 그런 게 심장혈관에서 오는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뇌혈관에서 오는 게 혈관이 터지든지 아니면 막히든지 해서 오는 뇌졸중, 중풍 같은 병들이 모든 사람이 걸리기를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질환이겠죠. 근데 이분도 보면 이 가족력은 상당히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 혈관이 잘 막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CT라는 걸로 이렇게 자르면은 이미지가 흐려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1초 동안에 256하트를 찍는 아주 빠른 CT들이 나오면서 심장이 한번 뛰기 전에 이미지를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이렇게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혈관들이 어디가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중요한 혈관이 한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아주 제 친한 친구도 미국에서 뭐 사업도 크게 하고 하는데 한국에 왔었어요. 와서 검진을 했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스쿼시도 2시간씩 치고 아주 건강하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지내는데, 봤더니 이 중요한 혈관이 80 내지 90%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스텐트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하자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사업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라도 해라. 그랬더니 거기 시더스 사이나이라고 아주 좋은 병원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 주치가 뭔 얘기냐. 심전도도 괜찮고 테니스 쳐도 스쿼시도 2시간씩 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아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걱정해서 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의사가 아이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보자. 그래서 이 혈관 조영술을 한 겁니다. 했더니 99% 막혔는데 지금부터 넣겠다.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는, 그 친구는 고지혈증이 있었는데 혹은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은 한 번씩은 꼭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뇌혈관이 막 좁아져 있거나 부분적으로 뇌경색이 와 있는 경우들을 보는데, 이런 게 발견되면 아주 철저하게 예방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뇌졸중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사진은 뭐 가끔 보셨을 텐데 처칠 수상이 있고요. 루즈벨트, 스탈린. 이 얄타 회담입니다. 대한민국의 38도선을 결정한 얄타 회담인데, 재밌는 거는 이 세 분이 다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앓은 분들이고요. 특히 이 루즈벨트는 그때 아주 심한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KGB에서 회담을 길게 끌고 가면 승산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42도선에서 그어질 게 38도선이 된 게
이 루즈벨트의 건강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는 게 이런 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앓는 분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결정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제 뇌 MRI를 찍으면 거기 조영제를 쓰면 이렇게 뇌 혈관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뇌 혈관이 부풀어 오른 혈관 꽈리 같은 게 생겼죠. 이런 게 뻥 터지면은 바로 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안에 코일링해서 이걸 막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여기 보면 이게 복부 동맥인데요. 동맥 그 피가 흐르는 데는 이렇게 약이 들어가서 하얗게 보이는데 그 주위에 벽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복부 대동맥에 생기는 동맥류입니다. 꽈리가 돼서 이것도 터지는 순간에는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럭키하게 발견이 돼서 조치되신 분들, 또 발견이 됐지만 어려웠던 분들 케이스들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병들을 빨리 발견하면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조기에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냐, 이제 그런 논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그 주요 요인들을 보면은요, 암이 제일 많고 뇌혈관 심장질환, 그 다음에는 당뇨병이나 간질환 같은 만성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질환이 생기는데 당뇨병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이런 질병들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조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을 되게 느끼고 진단되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많고,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은 치명적이고, 조기에 진단하고 하면 대부분 치료나 예방이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만 잘 치료를 해도 뇌졸중을 50% 줄일 수 있고, 아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사망률을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들 자궁경부 세포암 검사하는데 그것만 했더니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73%가 줄었습니다. 위암 아까 우리가 조기 발견하면 95% 이상이 생존하는 데 반해서 진행된 거는 40% 미만이고요. 폐암은 60%, 20%, 대장암은 90% 이상 생존하고 25%, 방광암, 난소암, 유방암 다 조기에 발견하면 70 내지 90% 이상의 생존율인데, 진행된 경우는 20, 30%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그냥 위내시경으로 수술 잠깐 하고 해결될 일이,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죠. 방사선 치료하죠. 항암제 쓰죠. 조금 더 산다는 게 굉장한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치료의 아웃컴,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센터에서 위암이 발견됐던 분들이 매년 검사했을 때 조기 위암입니다. EGC란 게 Early Gastric Cancer란 뜻으로 조기 위암이 98.6%였어요. 그런데 2년마다 내시경을 해서 발견된 분들은 조기 위암이 80%밖에 안 됐고요. 3년 이상 간격을 두신 분들은 50%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매년 검진을 받게 되면 그만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내 질환이 잘 걸리는 사람들, 심장혈관이라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뭐 나이 들어가고 남자고 과거에 이런 질환이 문제가 있었든지 집안의 어른이 그러시든지 그건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혈압을 잘 조절한다든지 고지혈증을 잘 조절한다든지 당뇨병, 그 다음에 흡연, 과음, 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로하스죠. 로하스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만성질환들은 조기부터 약제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결국은 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이런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이런 만성질환들을 찾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런 합병증에 의한 심각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관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인 암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내혈관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에비던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조기 진단하고 리스크가 있는 질환들을 찾아서 미리미리 잘 예방 관리하는 치료를 하는 게 큰 하나의 축이면은,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그런 어떤 건강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울러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섭생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운동을 어떻게 잘 하고 체력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수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좋은 생활 습관이 충분한 수면, 매일 아침 먹기, 간식하지 않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기, 술 거의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이 7가지 습관 중에 나는 이 7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너무 과한 걸 요구했군요. 6개. 5개. 저도 기운이 그래도 5개면 훌륭하십니다. 이제 거꾸로 난 하나도 없다. 네. 머리 긁으신 거죠? 예. 그럼 2개. 아이고, 한 분 계시네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기 알라메다라는 지역에서 45세 백인한테서 이런 습관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6가지 이상 가진 분들은 그때부터 평균 수명이 33년을 살더랍니다. 그런데 3가지 이하를 가진 분들은 22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이 11년의 차이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 치료의학으로서 돈을 90% 이상 98%를 들여도 수명은 4년밖에 연장해요. 지금은 뭐 훨씬 더 연장은 하지만 삶의 질이 문제죠. 어쨌든 이런 좋은 생활 습관만 잘 가져도 평균보다 11년 이상 더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서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셨지만 이렇게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의 풍성한 잔치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6.25 때 사진입니다. 이게 뭘로 보입니까?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그리고 이 짜장 하나 먹을 수 있는 건 엄청난 행복인 거고, 애기들 매달려서 엄마 나오지도 않는 젖 먹고 애가 애들을 키우는 이런 상황이 불과 60년 전의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풍족하게 된 게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옛날에 수렵할 때부터 동물이라도 하나 잡으면 왕창 때려 먹고 못 잡으면 굽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도 보릿고개란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수확을 하면 한동안 먹어도 결국은 배 곪고 사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원수처럼 지내는 이유가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 들었을 때 영국이 안 도와준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체 유전자는 수만 년에 걸쳐서 굽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6, 70년 사이에 엄청난 칼로리를 가진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 특히 음식을 짜게 먹으면 그런 게 훨씬 더 심해지죠. 그런 만성병에 시달리게 되면서 과거에는 많지 않던 그런 심뇌혈관의 질환들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음식은 지금 다 나쁜 음식이 됐고요. 옛날에 고기라든지 칼로리 나가는 음식들은 진짜 좋은 음식이었잖아요. 풀 이런 것들은 다 없이 배골고 먹던 그런 음식인데 그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렇게 과잉 섭취 시대에서는 옛날에 푸어 푸드가 지금은 훨씬 더 헬시 푸드로 바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이게 한참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반동으로 훨씬 더 과식을 하게 되고, 여기 과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단 음식은 삼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짜게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소듐 섭취가, 나트륨 섭취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줄여도 이런 고혈압 같은 질환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대개들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가끔 이렇게 다리나 이런 데가 잘 붓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 염분 섭취만 줄이면 그냥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방 섭취, 특히 튀김 음식들 줄이시고 섬유질 섭취 증가시키고 이런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별로 좋지 않고요. 저는 오늘 이걸 먹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노력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 이 영양제나 뭐 하나, 건강기능식품 하나 먹고 어떻게 해결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일 뿐이고요. 다른 어떤 건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이것만 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 행위는 뭐죠? 금연, 절주, 운동, 비만 예방, 저염식,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종합 비타민제나 홍삼 정도가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뭐 개구리, 뭐 뱀, 오소리 뭐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그거 먹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천식을 전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중에 여러 환자들이 오는데 제 환자 중에 천식을 치료하려고 먹은 건 아닌데 그분이 당뇨가 생겼는데 이 속설에 이 가을에 추수한데 이제 들쥐들이 새끼를 낳거든요. 그 벼뚱에다가 털도 나기 전에 그걸 소주에 넣고 먹으면은 이 당뇨가 좋아진다는 잘못된 속설이 있어요. 그렇게 먹고 나서 그 쥐 기생충 때문에 온몸에 이제 백혈구 중에 호성구란 게 확 올라가면서 온갖 장기가 다 파괴돼서 진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그런 야생동물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되게 기생충 질환이 있으면은 그런 호상구라는 백혈구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알레르기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보는데 가서 이제 묻죠. 그런 생식한 게 없느냐?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센 거부터 물어보죠. 그 사슴피, 오소리, 뱀 뭐 이런 거 하면 아이 그런 건 안 먹었고 생간 정도 먹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 희한한 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확인된 거 아니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음주자들은 이 바이타민이 부족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거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 폐경 후에 잘 오니까 칼슘이나 바이타민 D 필요하고요. 생리 많은 여성은 이제 빈혈 보충제 정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일부 암을 예방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검진을 통해서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글루코사민을 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걸로 잘못 이해들을 하시는데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스피린이 동맥경화가 진행되거나 리스크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드시는 게 괜찮은데요. 이게 무슨 영양제처럼 드시는 약은 아닙니다. 이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위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혈액 응고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드시기를 의사의 처방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한때는 무슨 영양제, 뇌혈관, 심장질환 예방약처럼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 줄이는 것 외에도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부 암은 예방된다는 에비던스도 있고 물론 근육을 튼튼하게 하죠. 나이 90, 100이 돼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지금부터 이 하체 근육 단련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숟가락 못 드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다리 근육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눕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 노인들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활동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듣고 가셔서 당장 헬스클럽 안 가시던데 쫓아가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또 인대 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은 안 계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가끔 그러세요. 욕심이 과하면은 몸이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거는 대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요. 유산소는 말 그대로 운동하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댄스라든지 등산 이런 것들이 다 유산소에 들어가는 거죠. 근력 운동은 뭐 엮기라든지 헬스 기구를 이용해서 근력을 키우는 그런 겁니다. 이 근육은 어느 정도 손상을 주고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는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근육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2,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유연성은 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새로 시작할 때는 서서히 단계를 올리면서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20대 때 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의 가벼운 중등도 단계, 고강도를 차례차례 수준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많이 하면 좋은 거, 올라갈수록 적게 하면 좋은 건데, 이 치킨 시켜놓고 테레비 보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일요일 하루를 다 보내시면 가장 안 좋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게임 때문에 그런데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들 또 기사 두고 차 몰고 다니실 테니까 걷는 시간이 굉장히 적으실 텐데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생활 속에 이 걷기를 얼마만큼 잘 하시느냐가 아마 바쁘신 분들은 건강 관리하는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약주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위험 음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 남자 50g 이상 주당 3번 이상 먹지 말라는 거죠. 3번 정도까지 먹는데 50g이 뭐냐? 소주 5잔이니까 한 병이 조금 안 되는 용량입니다. 요걸 이제 더 먹은 문제. 대개 잔들이 비슷해요. 들어있는 폭탄주도 거의 뭐 양주 한 잔보다 조금 더 되겠죠. 왜냐하면 폭탄 텐텐으로 말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대개 한 7부 정도 넣고 맥주 넣고 하면 양주 한 잔보다 알코올 농도는 조금 더 되는데 대개 이제 폭탄주를 먹으면 더 빨리 취하는 이유는 대개 17도 정도 그 술의 농도가 그 정도 되면 흡수가 제일 빠르고요. 맥주가 들어가면 거기 있는 탄산가스들이 흡수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양주 먹는 것보다도 더 빨리 취하는 경험을 하는 게 흡수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폭탄 하루에 한 3잔 이상은 말지 않는 게 좋으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반드시 쉬는 날이 필요한데요. 제 스승님 중에도 이제 간 박사라고 잘 아실 거예요. 김정영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엄청나게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은 간을 위해서 쉬세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제가 그분이 또 천식이 좀 있으셔서 제가 수술장에 가서 옆에서 이렇게 봐드렸는데 딴 분들은 마취약을 끊으면은 막 혼수 상태로 하다가 깨시는데 그분은 그냥 눈을 바로 뜨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다 보니까 마취약도 바로 깨고 회복실 가시더니 첫 마디가 나한테는 절대 진통제 놓지 말라 딱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병실에 올라가셨는데 밑에 제자들 수술 잘 하셨냐고 오는데 다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통제를 알코올로 하신 분이십니다. 술 많이 먹으면은 이런 얼굴이 돼요. 왜 이거를 헤파틱 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얼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 앉아서 환자분들 들어올 때 이제 레지던트하고 어린 젊은 의사 때는 아 저분이 뭐 때문에 왔겠다. 이제 의사 사람을 오래 만나면은 이제 관상 보는 게 느는데 특히 환자분들의 얼굴 특성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누기도 전에 뭐 때문에 왔는지 이제 맞추는 거죠. 어쨌든 얼굴이 이렇게 니릿끼리하고 푸석푸석하고 벙 뜬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간 경화 환자들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라는 이태리 화가인데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하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좀 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데는 다 문제가 돼요. 예?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예? 암 종류만 해도 콩팥에서 대사되면서 신장암, 췌장암, 방광에서 오줌 모여 나갈 때 방광암 다 생기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대도 아까 교정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 중에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흡연의 문제들. 그 다음에 천식도 많이 오고 COPD라 그래서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와서 나중에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하는 호흡곤란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건강, 혈관 건강, 암의 제1의 적은 흡연이다. 특히나 집안에 이런 질병을 앓은 분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 중에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한 15 내지 20%예요. 나머지 7, 80%는 괜히
덩다리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담배 피우시는데 누구한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집안에서 담배 태우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전에 검진 안 하고 하실 때는 우리 병원에 병원장을 하시거나 학장을 하시면 다 암에 걸리거나 그러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 잘하고 환자 잘 보고 그 분야에서 그래도 잘했는데 이 공적인 책임을 맡았는데 안 해보던 일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만큼 컸겠습니까? 그걸 잘하려고 애쓰고 임기 마치고 나면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봐서 야,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저희 센터에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런 건강검진센터에 정신과 교수가 있는 데가 저희가 처음 정신과 교수를 모시고 스트레스 관리 클리닉을 열었는데 세상의 모든 걸 얻고 이룬 것 같지만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레벨은 일반인들의 몇 배를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사모님들 중에도 이제 고민들이 뭐 굉장히 많지만 남녀 관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의 절반은 남편의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절반은 자기의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가 과하면은 잠이 안 온다든지 뭐 아주 피로해서 또 여러 군데 이상한 통증들이 되고 지치고 뭐 인생에 뭐 큰 의미가 없어지게 느껴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그런 증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안, 우울, 또 이 과식을 한다든지 활동력이 저하되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한다든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질적 질환이란 거는 우리 인체 장기에 실제로 병이 생겨서 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위궤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게 이제 기질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병들이고요. 기능적 질환은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이나 마음에서 자기도 인지 못하는 마음의 작용 때문에 오는 증상들인데 보통 병원 가면 신경성이라고 얘기 듣는 것들. 그 다음에 한 곳에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여기 가면 자기가 원하는 진단이 자긴 죽겠는데 괜찮다니까 전전하게 되죠. 이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본인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을 직시하고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우선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죠. 진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인인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행동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금연, 절주, 운동, 그리고 적절하게 영양 취하고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미 생긴 질병 중에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성질환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지금 증상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초기부터 관리해야 심장이나 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생긴 병을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조치를 하면 아마도 이 100세 건강에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마음의 정리들을 하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